이태준의 고향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추운 곳이죠. 저도 거기서 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기 싫었지만 이태준과 함께 철원을 여행하면서 군 생활했던 철원이 아니라 이태준의 고향으로서 철원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어 이태준 선생은 1904년생입니다. 1970년에 물음표가 돼 있죠. 정확한 그 별세 시기나 경과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몇 가지 증언들에 의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대 단편 소설 미학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모파상이나 안톤 체홉에 비견될 만한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단편 소설을 예술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아까 박태훈 이상과 함께 구인의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어요. 88년까지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88년 이전까지 배운 현대문화가 뭘까요? 반쪽의 문학이었던 거죠. 시의 지용, 소설의 태준이란 말이 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시하면 정지용, 소설하면 상어, 이런 말이 당대에 이미 돌 만큼 유명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문장 강화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도 글쓰기 수업할 때 고전으로 읽히고 글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 글을 좀 제대로 한번 프로답게 써보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책입니다.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장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이야기하듯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당시 신문에 연재됐던 것을 책으로 냈는데 70년, 8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 책이 아직도 팔린다니까요. 우리말로 어떻게 명징하고 정확하게 유려하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30년대에 쓴 책이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예민한 언어 감각을 통해서 조선 언어 활용과 표현에 대한 자각을 만든 분이고, 근대적 문장론, 지금의 우리가 주어, 수어, 그리고 어떤 한국 그 글의 아름다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립을 한 분이에요. 하나 일화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구인의 활동을 했던 분이지만 이분의 어떤 그 기질을 볼 수 있는 게,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할 것을 강요받다가 그 억지로 일왕을 찬양하는 연설에 끌려 나왔대요. 단상에 올라가서 원래는 연설을 막 하고 웅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없이 춘향전 한 대목을 읽고 내려왔대요. 이거 사실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결국 이런 사람은 체제와 조응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빚을 내서 어렵게 지었던 성북동 집을 버리고 고향 철원으로 일제 말에 돌아가게 됩니다. 상어 이태준 전집이 7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어 학회라고 하는 연구자들의 이 학술 모임도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상어 이태준은 유명한데 사실은 그가 월북 이후에 또 월북의 과정, 그리고 남북의 분단 과정 속에서 상어 이태준을 보는 노력, 이런 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철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철원 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지평선이 보이고 바로 북쪽 DMZ 넘어 북녘 땅이 보이는 소이산 정상입니다. 300m밖에 안 되는 작은 정상에서 강원도 철원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야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국군, 인민군, 중국군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가 있었던 바로 옆이고,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화살머리 고지 전투, 유해 계속 발굴되고 있는 그 바로 옆이에요. 이 철원 땅의 한 가운데 일제가 세운 철원이라고 하는 근대 식민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파괴됐어요. 미군이 초토화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민 도시의 흔적 위에 맨손으로 지뢰밭을 일군 1세대 여기 비무장지대 입주민들이 철원 오대사를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 상어 이태준이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고향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글을 썼던 그 철원이에요. 아무것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도 가면. 그래서 이 위대한 작가,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작가가 고향에서 춘천에 가면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김유정역. 김유정 작가를 기리는 역이에요. 김유정은 월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마음껏 기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백마고지역이 경원선 복원공사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백마고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전쟁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백마고지역이 아니라 여기다 이태준역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강원도 DMZ 한복판을 관통하는 경원선 그리고 이 철원 땅에서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철원역에 내리면 환승을 합니다. 금강산 가려고. 금강산 전기철도를 타고 환승했던 그 번화한 도시가 지금은 폐허가 됐는데 그 폐허에서 이태준의 흔적은 여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문학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백마고지 마을 입구에 있는 그 대마리 있습니다. 대마리 그 저기 주민들 협동조합 앞에 식당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위대한 작가 예,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철원에 남은 저는 분단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태준 작품에 재현된 고향마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다 읽고 싶은데 어린 시절의 추억, 식민 통치 아래 고난의 세월, 동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백석이 평안도 정서가 있다면 여기는 강원도 철원만의 정서를 또 그리는 거거든요. 화전민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이 고향 땅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폐허의 땅을 이태준 문학기행을 하면서 이 땅을 좀 다시 우리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이 문학비 뒤편에 써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작품에서 가지고 온 말인데요. 내 고향은 철원도 아니요 백이미도 아니요 서울도 아니다.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부터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꾀할 나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는 것이다. 어서 신들 매를 끄르지 말고 그대로 뛰어나오시오. 당신만은 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 끼어주이오. 이렇게 부르짖는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오, 어서 닥들려다고. 예.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이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땅 전체가 나의 고향이라고 느꼈던 식민지 지식인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생가터가 있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깨밭 사이에 집터가 원래 집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집터라고 알려진 그 곳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 보면 누가 세웠냐면은 철원 문인회에서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세웠어요.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이게 사라졌어요. 예. 이것마저 이 쓰러져가는 녹슨 팻말마저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는 왜 2021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위대한 작가를 고향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대체 이 분단 체제가 뭐길래? 예. 이태준은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면서 가장 접경 지역, 북과 최접경 지역에 있는 고향에서는 여전히 언급할 수가 없는 이름인 거죠. 대체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당연히 철원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심리의 근원이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북동에 남아 있는 이태준의 좋은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먼 친척 지금 할머니가 예전부터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삼방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태준이 집을 지을 때부터 지었던 이름이고 이 수연삼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인의 박태원, 이상, 정지용 같은 문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 합평회를 했어요. 너 잘 썼다 야. 이러면서. 그 공간이 지금은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손수집 집 마당에서
몇 남매인가요? 예, 5남매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5남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갈갈이 찢겼습니다. 예, 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북으로 갔던 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연좌제가 있고 남쪽에서도 연좌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 한 사람의 그 생명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집안 전체를 그냥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분단입니다. 이태준은 월북 이후에 자신의 월북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그 근거 자료를 남겼는데요. 소련 기행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인류 최초로 일어났던 소비에트 연방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쓰고 무엇보다도 남쪽에는 친일 매국노들이 득세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정말 내가 다른 건 봐도 이 꼴을 못 보겠다. 왜 저들이 다시 저렇게 기세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가 있는가? 해방됐다면 이게 무슨 해방이야? 이건 가짜 해방이야. 라고 했던 이태준은 남쪽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론 평등 복지 사회에 대한 이상과 희망 같은 것들이 당시엔 다 있었던 것이고요. 해방 직후에 설문조사에서도 보듯이 문맹이 70%가 넘는 사회이지만 그와 유사한 숫자로 우리 한반도에 새로 만들어질 독립국가의 정부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그런 조선 땅이 왜 그렇게 1, 2년 사이에 불과 1, 2년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광란의 땅이 됐을까? 왜 제주에서 그렇게 학살을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평안도 신천에서는 그렇게 학살을 할 수 있었을까? 가슴 아픈 얘기들이지만 저는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북 문인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겨두고 싶었던 얘기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픔이 시간이 지난다고 아물지 않아요. 끄집어내놓고 진실과 화해를 맞이하게 양지 바른 곳에 꺼내줘야 됩니다. 홍명희 선생, 이분은 더하죠. 벽초홍명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인걱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명종실록에 보면 임거정이라고 하는 도적에 대한 기록이 몇 줄 안 나옵니다. 임거정이 황해도에서 도적질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 몇 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백정의 형상, 임꺽정의 풍채, 임꺽정의 스타일 다 홍명희 선생이 만든 거예요. 원래 역사 속 임거정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임꺽정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왜 임꺽정을 썼을까요? 일제 말에. 홍명희 선생은 철원에 아까 상호 이태준 선생과 연결을 지으면 철원에 이제 고석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탄강의 명승지이고 얼마 전에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재가 된 곳이죠. 고석정 광장에 가면 임꺽정 동상이 있습니다. 이 고석정 바위 위에서 임꺽정이 훈련했다, 놀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거든요. 소설 임꺽정은 당시 최고의 연재 소설이었습니다. 신문 연재 소설. 이거 하루 안 나가면 항의 전화가 빗발쳤대요. 그만큼 인기 소설이었고 끝내 임꺽정을 완간했을까요?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임꺽정은 전반부예요. 그 홍명희 작가가 쓰고 싶었던 임꺽정의 더 중요한 후반부는 모릅니다. 틀만 나와 있죠. 홍명희 선생은 고향이 충북 괴산입니다. 오늘 여러 지역 여행하죠. 철원 찍고 괴산 왔습니다. 괴산에 가면 문학비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의 문학관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임꺽정만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묘사로나 정조로나 모두 남에게서는 옷 한 벌 빌려 입지 않고 순조선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정조에 일관된 작품, 이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임꺽정 작품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두 페이지가 안 넘어갑니다. 왜? 지금은 쓰지 않는 고어들, 사라진 말들, 우리
선생님들 한 두세 세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썼던 입말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말의 보고라고 합니다. 임꺽정은 그 독자 사전 없이는 읽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전통어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홍명희 선생이 단순히 문학인이냐, 문학인만으로 볼 수는 없죠. 개화 지식인이기도 했고, 이따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안 자체가 또 우리의 역사, 한반도의 굴곡진 역사, 식민, 분단, 전쟁으로 점철되는 이 역사를 이 집안 전체가 다 보여줍니다. 개화 지식인이자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해방정국에서는 정치인이자 또 끝까지 분단을 막으려고 했던 통일운동가로도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빨갱이, 북한 외무상 부수장했던 빨갱이를 왜 기억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임꺽정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 모순이죠, 우리나라에. 남쪽의 모순이에요. 임꺽정, 홍명이가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싫으면 임꺽정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 못해요. 북도 포기 못하고 남쪽도 포기 못해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 컨텐츠는 북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SBS에서 90년대 남쪽에서도 선풍적인 드라마 인기가 있었죠. 임꺽정. 근데 홍명이는 가치 언급이 별로 안 됐어요. 왜? 북으로 간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괴산에서는 홍명희 문학제는 반대해요. 이름을. 근데 임꺽정 문학제는 환영해요. 그리고 임꺽정 선발대회, 임꺽정 막걸리, 임꺽정 약주, 임꺽정 만두, 임꺽정 도로, 임꺽정 없는 데가 없어요. 가보시면. 예. 근데 홍명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선별적인 뭐 요즘에 시사 용어로 선별적 분노가 있더라고요. 네. 선별적 선택이죠. 예. 지역 보훈단체가 홍명희 문학비 하나 세우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정으로 도끼로 와서 찍고 그 비석 하나 못 세우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지금 죽은 지 수십 년 지난 저 홍명희가 살아 돌아와서 빨갱이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겁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은 어디 있는 걸까요? DMZ에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도 아니에요. 이제 홍명희 얘기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이런 걸로 안 건드립니다. 예. 뭘까요, 대체? 예. 저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홍명희 이름은 지워진 그의 생각. 그래서 사실은 홍명희 생가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써요. 홍범식 선생도 유명한 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순국 열사의 홍범식 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비가 아까 이태준 문학비는 그 마을 협동조합 식당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요. 이 위대한 작가의 문학비가. 그리고 서울시 도봉구 주택가 담벼락에 홍명희 옛집터 팻말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파트 골목길 사이에 붙어 있어요. 그냥 흔적은 남겨놨어요, 여기가. 근데 사실 이 홍명이라고 하는 컨텐츠 요즘 지자체들이 몸 하나 있으면 다 막 이렇게 축제 만들자고 난리잖아요. 근데 홍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 북에서 홍명희 선생은 예, 당연히 이렇게 체제의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남쪽에서도 임꺽정의 작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홍명희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이라나 남아. 근데 저렇게까지 혐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금기어가 아직도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 남보다 북은 40배, 50배 잘 살아요. 이제 비교가 체제 경쟁은 의미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념 전쟁은 다 끝난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강고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증언들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재밌는 부분은 홍명희 선생이 월북하게 된 거는 그의 장남 홍기문과 차남 홍기무, 딸 홍기연이 모두 극렬한 좌익 활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 이런 인척들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증언이 특별히 살펴볼 지점인 것 같고요.
이 아들 홍기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 홍명희와 15살 차이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도올 선생도 TV에서 나와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15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전에는 아래 위로 5살은 친구 먹었어요. 그래서 아들 친구하고 아버지 친구하고 같이 모여서 방에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 얘기도 하고 담배도 같이 피고, 그래서 서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였어요. 이 아들이 북에 가서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대산 홍기문 선생은 국어학자이자 소설가이고요. 이 해방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신문사 편집국장까지 했어요. 예.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활동을 같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월북 이후에는 김일성 종합대 교수, 고전 번역, 가장 최대 업적은 리조실록이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말로 번역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기문 선생이 키운 제자들이 지금도 북한의 주류 학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 세대 넘는 시간을 들여서 리조실록을 번역하고 후학을 길러냈던 것들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홍기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그 현승걸이라고 하는 북한 작가의 증언에 의하면 말년의 어느 날 선생은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임꺽정을 쓴 작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홍범식의 아들이다. 애국자다. 일생 동안 애국자라는 그 명예를 잃을까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왜 이렇게 기억하려면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홍명희 일가를 보면 양반 명문가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현대 지성사의 변천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증조부부터 보면은 엄청나게 쇄도 정치, 19세기 쇄도가였어요. 할아버지는 개화기에 친일파로 변신해요.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아요. 말 다 했죠. 자기 받는 존재면. 아버지는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듣고 자결을 해요. 친일파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전통 교육을 받았고 신학문에 눈을 뜨고 독립운동에 헌신한 작가이자 그 본인은 월북한 정치인이 됐어요. 또 아들은 평생의 든든한 동지이자 학자로 성장했고 손자는 북에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어요. 저는 이 집안 역사 얘기만 해도 우리의 분단의 역사가 개화와 식민과 이상과 분단 전쟁의 역사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조실록 1990년에 완간했어요. 남쪽에서는 몇 년에 완간했을까요? 93년에 완간했어요. 딱 비슷한 시기죠. 그래서 요즘엔 남쪽에서는 한국에서는 현대화 작업, 번역을 조금 더 현대화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하고 있고 리조실록은 401권으로 완성했고 홍기문 선생이 키워낸 제자들이 이뤄낸 업적입니다. 예. 벽초의 손자 얘기도 잠깐 할게요. 홍석준 선생은 서울에도 왔던 분이죠. 이 영화 얘기 잠깐 해보드리면 황진이라는 소설을 유명해요. 이게 이제 남쪽에서 최초의 2006년에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 남북 저작권 협의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발간된 소설입니다. 북쪽의 소설이 그냥 무단 전제해서 책을 찍어낸 경우는 많았는데 북에다가 인쇄를 주고 저작권 협의를 한 다음에 최초로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홍석중 선생이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나 북쪽 소설가인데 지금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너무 옛날 얘기 같죠. 근데 2006년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게 가능했던 시기요.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 판결 내립니다. 출판사의 저작권 인쇄를 내라 그러고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되었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게 송혜교가 나온 이 영화예요. 영화 자체는 조금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작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그린 황진이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황진이의 이미지도 달라지죠. 역할도 달라지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황진이 그린다면은 그냥 판무파탈 요부로 그릴까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황진이에다가 새로운 어떤 이상적인 인간성을 입히겠죠. 근데 저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남과 북에 따라 다르고 끊임없이 황진이 인격정이라고 하는 콘텐츠는 남의 것도 아니고 북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갖고 나가고 있는 계속 변화의 유동적인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황진이 북의 황진이 따로 있지 않듯이 황진이를 통해서도 남과 북이 대화할 수 있었다. 소통할 수 있었다. 영화도 찍었다. 이게 불과 10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너무나 옛날 얘기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벽초홍명희 선생이 어릴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 했대요. 내가 아는 사람으로 글을 곱게 쓰기로는 육당 최남선 아시죠? 최남선 친일파로 변절하긴 했지만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도 제가 쓴 글이 아까워서 자르지를 못했지. 중요한 얘기. 글이란 결국 잘라낼 줄 아는 게 재주야. 저처럼 아는 거 다 쏟아내려고 하지 않고 덜어내고 비우고 여백으로 해서 핵심만 딱 짚어주는 그게 좋은 글이야. 이 가르침을 평생 기억한 거죠. 그만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 다 돼가네요. 예. 지금 많이 남긴 했는데 많이 남긴 했는데 거의 9시가 다 돼가서 우선 결론에 가까운 질문 하나 드리고 저 시간과 여러분들 의견 봐서 좀 더 하든지 그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잠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 해방 당시 그 문학인들이 성북동이나 이제 강북 거주한 것으로 나오죠. 그 당시엔 강남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감성력이 매우 높았고 또 집안이나 하여튼 뭐 본인들이 거의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아닌 경우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독립해서 이제 분단 반대 통일 의식의 공통점이 있었고 결국은 남이 좋아 북이 좋아가 아니라 하여튼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 남도 살고 북도 살았지만 어느 한 곳도 적응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공통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분단은 우리 항일 투쟁 이후의 문제이니까 적어도 항일 투쟁에서 길러졌던 부분만큼은 뜻이 같이 일치되고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생긴 분단 문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까지도 적대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그 경향에 대해서 우선 교수님께서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아울러서 그 사회 문학으로 적인 그 교류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잠정 결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이 아니라 잠정 결론이라고 하시니까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공헌을 추서받지 못한다든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분단이 우리에게 남긴 심리적인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포로 드러나든 혐오로 드러나든 우월감으로 드러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북을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압도의 대상, 그리고 싸워서 승리할 대상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을 사람 대 사람으로 사회문화적인 통합으로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준 선생의 자손들, 백석 시인의 자손들 만나고 싶다는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뭐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알아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수억 명 중에 배고픈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아프리카인이 아니라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순간 북쪽에 대한 체제로서의 북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의 북,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충분히 어렵겠지만 탈북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많이 어려운데요. 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남북이 함께 접점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예, 그런 것들이 인문학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민간 교류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준비하고 배우고 같이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손을 놓고 있냐.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분단이 됐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냥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우리가 인권, 민주주의, 행복, 차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통일이 중요한 거지 그냥 드립다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평화교육, 통일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거는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기존의 안보 교육으로서는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기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학적인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남과 북이 서로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민들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 약속대에서 비워줘야 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치우고 갈 때는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아울러서 설문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분도 설문평가지는 좀 내주실 수 있도록 협조드리고 우선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없으시면 줌에서 들어온 것을 정현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줌에 지금 강의 내용이 너무 좋다, 감동이다 이런 말은 많이 있는데 질문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남은 시간 말씀을 좀 더 하시는 걸로 그게 더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말씀을 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5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통일평화 강의를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기존의 체제, 정치, 제도 그리고 언어 우리가 참 너무나 캐캐 묵은 건데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해요. 안 써요. 아무도 아이스크림은 얼음 보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상품명을 써요. 요즘에는. 그것도 10년 뒤에 또 바뀌겠죠. 남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듯이 북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은 북, 보고 싶은 남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시작할 때 같이 들고 싶은 노래가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였어요. 북에서는 20대 전체를 남자들은 군생활 10년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입대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JS의 영화 때문에 알려진 것도 있겠지만은 북에서도 이게 남쪽 노래인지 모르고 그렇게 부른대. 지금도 많이 부른 탈북자들의 증언입니다. 이등병의 편지는 남이나 북이나 입대하는 장병들은 그냥 우는 노래잖아요. 그거는 체제하고 분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노래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남의 노래, 남쪽의 노래였다는 것을 몰랐든 알았든 그 노래가 주는 정서적인 울림과 감동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소통,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냉전이 그렇게 심할 때도 서신 왕래와 제한적인 통신은 절대 막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사람 대 사람의 문제니까. 끊을 수 없는 인륜의 문제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거 꼭 전해주세요. 이 얘기를 통신이나 편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단이었으면 지금 같은 저런 분단의 장벽이 생기지 않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최소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뚫어줄 수 있는,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힘은 정치나 경제도 있겠지만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 통일론이 한계를 체제 통합, 어떻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국호는 뭘로 하고 연방제로 하고 연합제로 하고 이런 얘기만 했으니까 통일 교육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송두리 선생이 얘기했던 마음의 장벽, 핵심은 저는 본질의 분단의 핵심은 마음의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통일이 되어도 독일처럼 서로 서쪽 놈, 동쪽 놈들, 우리 안 그래? 우린 덜 심할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2등 국민으로, 3등 국민으로 만들 겁니다. 아마. 예, 정말 인도 카스트 제도 같은 그런 유사한 제도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예, 제도는 아니지만 그런 차별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에 대한 이 몰이해, 북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은 결국 그런 통일만을 상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문화적 통합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100년간, 지금 우리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우리 다 죽고 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더 힘든 고통을 겪을 거예요. 평화를 정착시키고 진짜 분단이 100년이라면 그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은 훨씬 더 지난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너희 알아서 해. 어차피 내 살아생전에는 통일될 것 같지 않다. 난 모르겠다. 난 그냥 분단국가 국민으로 살다 죽을란다.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후 세대들에게 덜 욕을 먹으려면 지금 우리가 소통의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르치는 게 통일 교육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역사를 통찰할 때 왜 일본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전범국인 독일이 분단됐는데 왜 우리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그건 말이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당시 세계 정세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 일제 식민 통치의 잔재들이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식민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분단도 트라우마고 전쟁도 트라우마예요. 며칠 전 뉴스에도 아직도 전라도 어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한 얘기를 70년 지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들을 극복하려면은 분단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분단되었는지를 생각하려면은 일제 식민 통치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식민 통치와 분단 전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 지상주의가 위험한 건 이런 점이죠. 근시안적인 통일론은 어떤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냉전 종식,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네요.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마무리. 냉전 종식 이후에도 왜 한반도의 평화 정착되지 못했는가? 1989년, 90년을 기점으로 세계 체제는 바뀌었습니다. 냉전은 사라지고 독일은 통일되고 소련은 무너졌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 체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학술적인 답변을 선생님들이 찾아주셔도 되지만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 시민으로서 이 답변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세계 체제와는 아무 상관없, 세계 체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분단인데 세계 체제가 냉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럼 분단도 같이 흔들려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질까? 물론 뭐 육자회담 얘기해야 되고 저 뭐 나쁜 중국, 뭐 일본, 뭐 러시아 다 얘기해야겠죠. 그거는 거시적인 시야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왜 우리는
우리 안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좀 의문을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분단 체제에 찌들어 있는,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단 체제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의 의식과 정서를 어떻게 평화 사회,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몸과 마음으로 바꿔낼까? 여기서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거는 정치인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계속 나는 그런 교육 받았어. 그러니까 이러다 죽을래. 이게 아니라 정말 요즘 세대 갈등도 심하잖아요. 뭐 조금만 권위적이면 꼰대라고 바로 손가락질하는 게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과 다음 미래 너희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얘기하려면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분단을 극복해야 돼. 그럼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는 이랬어.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줘. 이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싶은 나라는 우리도 살고 싶은 나라야. 이렇게 접점을 남과 북이 대화하듯이 남쪽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화가 단절돼 있는데 그 대화를 뚫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저는 어떻게 평화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계 최저 출산율을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수조 원을 투입해도 왜 바뀌지 않을까요? 출산 육아 정책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무역량이 얼마고 GNP가 얼마고 그런 아무 상관없어요.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아이 낳고 싶은 사회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꼴찌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거를 통일 대박론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속물적이고 천박한가요?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면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 낳고 싶은 세상,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저는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북과 통일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남과 북이 평화만 진정한 서로 소통하고 왕래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앞에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은 평화와 통일은 같이 걸어가는 뚜벅뚜벅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같이 걸어가는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분단 사회에서 평화 사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5천 년을 함께 살아온 민족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70년만 갈라져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된 분단 정대가 분단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적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통일은 자꾸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단은 우리 주권자의 뜻으로 우리 정치가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패권 경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한 그 역사의 잘못부터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없고 요즘도 보면 대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대선 후보들이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외세의 침략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는 현상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생각해볼 과제로 돌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이후